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김은정입니다. 새 정부의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취임했습니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주택 250만 호 공급의 청사진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또 규제와 완화와 같이 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읽기에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서울 전화 02-3153-2594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들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증도 해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는 방송 중에도 또 방송 이후에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테크 매거진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오늘은 그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또 그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 전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한 번 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이행을 해서 주거 안정을 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짚어볼까요? 네. 저번 시간에 그 새 정부의 국정과제 110개 과제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깊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제목은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건축 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알아봤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경제 파트에서. 자, 처음은 주택 공급의 확대. 자, 공급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금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금융제도의 개선, 대출이라든가 주택금융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자, 네 번째는 주거복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공급에 대한 얘기를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공급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자, 첫 번째, 신규 공급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주택에 대한 유통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기존 주택의 유통에 관한 얘기를 해보자면요. 자, 기존 주택의 유통이라는 거는 새로운 집을 지어서 새로 공급되는 내용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전 정부에서 뭐 양도세 중과라든가 뭐 대출 규제 그리고 뭐 취득세 중과 등을 통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의 과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통 과정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신규 공급은 아니지만 신규 공급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존 주택의 유통에 관한 부분을 한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오늘 중점적으로 볼 내용이 이게 신규 공급이거든요. 자, 신규 공급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연도별 지역별로 25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자, 이 중에는 130만 호에서 150만 호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요. 이 신규 공급에 대한 과정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신규 공급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신규 공급의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택지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택지가 있었고, 두 번째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공급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요. 자,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서 14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지금 공약을 했고요. 자,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4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 수도권에 있는 게 31만 호. 수도권의 그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게 31만 호죠. 자, 먼저 공공택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공공택지가 140만 호의 공급을 하려면은 결국은 신도시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해서 거기서 신규 공급을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이 신도시 공공택지에 관한 부분은 좀 장단점을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정비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에서 대규모 주택 시설이 공급이 되는 거죠. 자,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거는 요즘 뭐 신도시 하면은 호수공원 하나쯤은 가지고 있잖아요. 호수공원도 포함될 것이고,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편리한 시설들을 얘기합니다. 그 시설들이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입주를 해도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공공택지 내에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주거지가 있을 거고요. 상업지가 있을 거고, 또 업무단지가 있을 겁니다. 신도시 내에서 일도 하고 잠도 자고 또 여가 생활도 같이 보낼 수 있는 이런 쾌적한 환경이 대단위로 공급이 된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또 단점을 안 볼 수는 없겠죠. 단점은 기존의 신도시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기부터 지금 3기 신도시까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 1기 신도시는 뭐 90년대 말에 시작을 했죠. 그 노태우 정부 때 시작을 한 거고요. 뭐 예를 들면은 분당, 일산, 뭐 평촌, 뭐 광교, 그리고 중동 이 5가지 그 도시를 들 수 있는데요. 이 5개의 1기 신도시는 지금 도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데 하나의 단점이 지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지어진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1기 신도시는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주택들은 벌써 재건축을 얘기할 만큼 노후되고 있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2기 신도시로는 뭐 대표적으로 한강 신도시가 있겠죠. 한강 신도시, 김포 신도시, 오늘 광교, 동탄 이런 데를 들 수 있는데 2기 신도시가 지금 시작된 지가 한 15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완성이 안 된 신도시가 2기 신도시입니다. 자, 3기 신도시를 예를 들어보죠. 자, 계양, 뭐 남양주의 왕수, 대장지구 등 얼마 전에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는 사이에 발표를 했죠.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자, 이 신도시들이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뭐 2기는 아직 완성이 안 됐고 3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4기 신도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점이야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 치고 단점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바로 내가 내년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내후년에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포함될 수 없는 주택이라는 거죠. 아, 내가 10년 후면은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또는 15년 후에 실질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내용들입니다. 자, 공공택지에 뭐 140만을 공급하겠다. 내용은 좋은데 이게 임기 내에 달성이 될지는 물음표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질적으로 140만 호가 5년 안에 공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중론이고요. 자, 다음 걸 보면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어요. 자, 재개발과 재건축을 가지고 47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입니다.
자, 재개발과 재건축은 굉장히 성질이 다른 사업이에요. 근데 재개발과 재건축을 좀 묶어서 얘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떻게 성질이 다른지 그리고 어떤 진행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재개발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볼게요. 재개발이라는 거는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불량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 이 지역에서 행해지는 게 재개발이에요. 자,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생활하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학교, 뭐 공원 등등등 이런 게 있는데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또 불량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곳에 행해지는 것이 재개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규모가 커지겠지요. 어느 동네 자체 하나를 개발하는 게 재개발이에요. 자, 재건축이라는 거는요, 정의를 내려보면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합니다. 위에는 열악이죠. 자, 불량 노후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행해지는 정비사업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자,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 재개발과 가장 큰 차이가 이거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냐, 양호하냐. 지역 전체를 개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불량 노후 건축물이 해당되는 그 건축물만, 그 공동주택만 건축을 다시 해야 되느냐. 이 차이가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넓은 지역에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그런 대단지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 재개발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 좀 더 좋게 만들고 싶다, 편리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조합원의 자격이 가장 큰 차이로 나타나는데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집을 하나 사면서 오래된 주택 사면서 언젠간 되겠지 저거 재개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언젠간 되죠. 근데 그 언젠가가 언젠지 모르니까 문제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이유가 이겁니다. 조합원. 자, 재개발은 조합원의 자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건물, 그리고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이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일단 넓은 지역에서 조합원도 많고 또한 임차인에 대한 이주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됩니다. 임차인한테. 자, 조합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임차인한테도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과 시공사와 그리고 이 세 군데의 이익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고요. 재개발 자체는 나 여기서 조합원 안 할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자, 재개발 지역으로 딱 지역이 지정이 되고요. 사업이 시행이 되면은 당연 조합원이 돼요. 당연 조합원이 돼서 난 무조건 조합원이에요. 나중에 현금 청산을 받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당연 조합원이 돼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재개발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돈도 없고 난 이 집이 좋은데 그래도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이익도 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하지만 재건축의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 토지 플러스 건물이에요.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조합원이 됩니다. 자,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공동주택에 사는 게 재건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공동주택의 세대주만이 재건축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5층짜리 아파트가 한 동에 한 50세대가 거주한다고 칠게요. 이게 10동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절대 작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은 아닙니다. 10동이 있다 그러면 총 500명의 조합원이 있는 거예요. 자, 500명만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500명하고 시공사만 만족하면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게 이 재건축 사업이고요. 수많은 조합원들이 어떤 이익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을 모아서 진행해야 되는 게 재개발이에요.
어떤 게 빠르게 진행이 될까요?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재건축이 확실히 빠르고 심플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차이가, 이 성격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 사업이 재개발과 재건축이거든요. 근데 이걸 같이 묶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재건축도 오래 걸리고 재개발도 오래 걸리고 사실 재건축이 오래 걸리긴 했어요.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았거든요. 뭐 안전진단이라든가 뭐 초과이익 환수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긴 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굉장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취임을 했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취임을 했는데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공약대로 추진을 하겠다. 어떻게 추진하느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금융, 세제 등 규제를 정상화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수도권 내에 30만 호 이상의 공동주택이 다시 공급이 되겠다는 얘기죠. 공급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신규 공급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공공택지하고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택지 개발은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재개발도 오래 걸려요. 하지만 재건축은 이 공공택지 개발과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사업이 심플하고 단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안전진단이었는데 이 규제에 대한 완화만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이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동산 정책이 잘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짧은 시간 동안에 청사진까지 밝히겠다는 국토부의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지난 방송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재건축 예정 아파트들의 거래량 그리고 뭐 금액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기사가 많이 뜨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전문가의 저적인 뭐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조금만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재건축 시장이 앞으로 부동산을 끌어갈 것이라는 걸.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뉴스의 헤드라인인데요. 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5개월 만에 상승. 왜? 재건축이 주도하기 때문에 한 달 새 1억 5천이 뛴 노후 아파트. 왜?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2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거래 비중입니다.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근데 이게 재건축이라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서울에 그 이름난 아파트들 재건축 안전하죠. 안전하고 투자 수익도 크고. 근데 단점이 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10억에서 3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서울 시내 유명한 재고특 단지에 제가 진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정도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재건축 시장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니까 서울 안에 그 유명한 단지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수도권 내에 보면은 그 재건축이 가능한 소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아파트에도 투자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황진현 대표님과 분석해볼 지역과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한 재건축 예정 소형 아파트입니다. 현 시세는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대로 형성돼 있습니다. 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재건축 예정 소형 아파트인데요. 대표님, 어떤 부동산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위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파트고요. 자, 재건축 예정 소형 아파트란 얘기가 있으면 재건축 예정이라고 하면 이제 건년은 일단 30년은 넘었다는 얘기죠. 30년은 넘고 단지 수가 좀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아파트고요. 자, 전용은 약 48에서 56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단일 그 평형은 아니고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자, 시세는 1억 3천에서 2억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핵심 포인트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아파트는 제가 여러 번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소형 주택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자, 현재는 양도세 중과 배제가 이루어져 있지만 취득세 중과 완화라는 얘기는 있는데 정확한 퍼센테이지가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가 아예 없는 소형 평형에 들어가는 아파트라는 얘기고요. 자, 인근 2만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층 아파트들 밑집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재건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비 기반 시설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인근에 지하철도 있고요, 도로도 잘 돼 있고, 대형마트, 메디컬 빌딩 등, 자, 인근에 그 생활 편의 시설들이 굉장히 잘 구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이 인천이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가장 재건축이 확실시되는 아파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인근에 2만여 세대의 재건축도 예정돼 있고 또 여러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인천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입지 분석을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입지는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설명드리는 그 재건축 아파트는 이 계산역 주변에 있는 저층 아파트 단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산역은 인천 지하철 1호선이고요. 이 인천 지하철 1호선은 위로 김포 그리고 검단으로 연장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로 연장이 된다는 거죠. 또 바로 위에 보면 계양역이라고 있는데 이 계양역은 인천공항철도예요. 여기서 한 정거장만 가면 김포공항역이고요. 근데 거기서 9호선하고 5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은 이미 인천공항철도와 연장이 확정이 돼 있고요. 5호선 또한 연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항철도를 통해서 바로 9호선과 5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계산역 밑에 보면 작전역이 있습니다. 작전역 옆에는 대장 홍대선이라는 지금 그 대장 홍대선 연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연장 사업이 2호선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2호선 또한 이 작전을 통해서 청라로 이어지는 그 연결선이 지금 진행이 추진되고 있는 단계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2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바로 밑에 이제 부평구청역이라고 있는데 부평구청역에서는 7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개통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지도에는 안 보이는데 부평역이 있어요. 부평역은 그 유명한 GTX 비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철도로 돼 있는 교통망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로를 한번 살펴보면은 공항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자유로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계양 IC를 통해서는 외곽순환도로를 통해서 경기도권, 서울 시내 어디든지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부평 IC를 통해서는 한 10km 될까요? 그 정도 거리 내에서 바로 서울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건데요. 자, 수요를 판단할 때는 첫째 업무시설, 일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이제 교통이 되겠죠. 교통. 자, 사통팔달이라는 건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서울로 가는 길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계양 3기 신도시가 있고요. 대장 신도시가 있어요. 현재 재건축이 되면 기존에 있는 수요로도 충분히 재건축되는 공급을 수요가 충당을 하겠지만 앞으로 3기 신도시나 대장 신도시가 세워지고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에 또 업무 시설들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자리와 교통인데요. 방금 언급해 주신 그 지역의 말로 일자리와 교통, 최적의 입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인천 계양구의 재건축 예정 소형 아파트의 가격과 또 향후에 어떤 투자 계획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는 1억 3천에서 2억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로 임대를 놓으시면 8천에서 1억 2천, 투자금은 5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월세 임대 시에는 이제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그리고 대출금은 약 1억 원, 투자금은 3천에서 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재건축 시장이 계속 활성화될 거라는 얘기도 드렸고요. 또 자금적인 여유가 되시면 서울에 한 10억에서 30억 정도에 투자하는 재건축 단지로 가는 것도 좋은데 그 정도의 자금의 여유가 없다고 하시면 수도권 주변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이 물건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런 소형 아파트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에서 도움 말씀 주신 황진현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인천 재건축 소형 아파트 정보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재테크 매거진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